어차피 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2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송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야, 저번 주에는 또 방송에 나갔는데 또 여러분들이 저를 또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에 힘 입어서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에 방송 나갔는데 어떤 분이 뭐 9분 15초부터 그 뭐라 그래야 돼? 본방, 그러니까 본 내용이 시작된다고 그거를 또 친절하게 또 시간까지 알려주시고 뒤에다가 기억 달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기억은? 몰라, 나 그런 거. 나도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기억 그런 거 무슨 뜻인가요? 뒤에다가 글 달고 기억을 2번 쳤던데 그게 좋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놈이라 찰카닥. 반갑습니다. 서울숲님 반갑습니다. 사는 놈이라 그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거나 만나자마자 바로 수업 들어가면은 뭐 재미를 떠나갖고 좀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고고? 기억이 고고야? 그때부터 그 뜻이야? 고고 뭐 고고? 가라고 어디로? 고고입니다. 고고. 이 좋은 뜻이네. 그래갖고 가만있어. 왜? 그 저거 좀 줘봐. 안경 좀 할게. 안경 닦는 거 여기 없고 저기 있어. 그 안경 닦는 거로 닦고 왜 렌즈 닦는 거로 닦으려 그래 안경을. 렌즈 닦는 거에 자꾸 안경에 때 묻히면은 렌즈 닦을 때 스크래치 나. 그거 잘 써야 돼. 그거 잘 안 닦이지. 내가 특별히 쇠물을 한번 주겠다. 영국산. 됐어. 이거 어차피 기스 많이 나가지고. 이건 사슴 가죽이고. 자, 이걸 한번 닦아. 됐어. 잘 닦게 한번 닦아봐. 아이씨. 너 특별히 너 줘보는 거야. 그건 내가 특별히 내 렌즈 닦을 때 쓰는 거야. 기름때 싹 먹는다. 사슴 가죽 진짜. 잘 닦이지? 좋아. 이게 비싼 거야 이 사람아. 이거 한 5만원 돈에 이만큼에. 요즘 뭐 사슴이 가죽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잘 안 된다고들 하더만. 사슴 가죽 아니면 그럼 뭐 팔어? 양가죽 파나? 뭐 사냥 가죽이라 그러는데 난 좀 근데 양가죽도 좋은 품질 좋은 거 세무라 그러나 걔네들은 괜찮은데 근데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레이첼 돼. 포터님 반갑습니다. 레이첼님 안녕하십니까? 예. 14일날 참 우리 어디 가기로 했다며. 너는 그거 내가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그래? 선수 치고 그래. 안 다쳐. 이제 주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내 말씀 하나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포터 아카데미 153에서 정기 출사, 포터 아카데미 정기 출사를 14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구로구 뭐 항동철길 그쪽으로 갈 거라고 공지를 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셔갖고 즐겁게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부족하거나 촬영할 때 좀 모르는 부분들 저와 포디, 제 옆에 있는 포디랑 둘이서 같이 나가서 궁금한 사항들에 답변 드릴 거고요. 또 촬영할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저희가 보이면은 그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어드바이스라 그래야 되지? 정도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카페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즐겁게 한번 같이 놀아보시죠. 저도 오래간만에 카메라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촬영을 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7호 만나는 장소는 7호선 천왕역 2번 출구 앞에서 2시에 만납니다. 7호선에 천안이 있어? 천왕역이라고 있다고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천왕.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자 오늘 또 스타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진 용어의 이해와 특성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채팅창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마치 학력고사 보기 전에 총 정리하는 느낌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 용어라는 것 자체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사진 촬영을 할 때 이론으로 무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 또 들으니까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와 렌즈 또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즐기면서 소통하면서 공부를 또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내용인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얘기해드릴 이미지 서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미지 조금 서클. 자세히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 자, 이미지 서클은 토디가 말한 대로, 그때 말한 대로 뭐라 그랬냐, 먼저 결론부터 내고 서론을 풀자. 그럼 그래. 서론이 길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미지 네. 서클은 먼저 사전적인 용어는 뭐냐면, 각각의 렌즈가 갖는 고유의 영역, 또는 포괄할 수 있는 필름이나 이미지 서클을 포괄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고 먼저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는데 또 하느냐. 요즘에 이제 크롭 바디들을 써. 그렇지? 그래갖고 만약에 니콘으로 따진다면 DX 포맷은 크롭이야. 1.5 크롭. 24 곱하기 36 풀프레임을 갖는 것보다 작은 이미지 서클을 갖는 거야. 자, 그래서 DX용 렌즈가 따로 있고 풀프레임용 FX 렌즈가 따로 만들어내. 자, 그렇다면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풀프레임용 FX 렌즈는 DX 포맷에 그대로 갖다가 걸어서 쓸 수가 있어. 초점거리는 똑같아. 화각은 똑같아. 대신에 이미지 서클이 크기 때문에 포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있어. 문제는 크롭 바디용 DX용 렌즈를 풀프레임용 바디에다가 꽂아서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마운트는 맞아. 쓸 수는 있어. 하지만은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이 작기 때문에 주변부에 비네팅 현상이 벌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미지 서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제가 오늘 한번 이렇게 갖고 내가 종이를 한번 그려봤단 말이에요.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얀 종이가 보이듯이 렌즈가 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지 서클은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져서 보인다. 다만 우리는 파인더 상으로 직사각형의 이미지 센서나 필름의 크기만을 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서클 자체는 보질 못한다. 그래서 학력고사 공부하는 것 같아. 요게 이 검은색이 풀프레임 바디 24 곱하기 36을 갖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의 크기라면 여기에 맞는 렌즈의 이미지 서클은 이만하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보면 원보다 이미지 서클 안에 그게 다 필름이나 들어와 이미지 버리네. 센서가 다 들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 서클의 요 부분만을 우리가 촬영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항상 원으로 형성이 된다. 왜? 렌즈가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포괄한다 그래. 포괄각도 나중에 또 개념 정리가 또 돼야 되겠지만 이거를 전부 다 커버한다. 커버한다란 말이 민원이 맞겠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비네팅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지 않아. 자, 그런데 문제는 DX 렌즈. DX 렌즈는 이미지 센서나 작지. 24 곱하기 36까지 안 가고 그보다 더 작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렌즈의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어. 그 화면만을 커버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 서클이 요만하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지. 근데 이 렌즈를 24 곱하기 36 이미지 센서나 필름을 크게 갖는 거에다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반대로 돼보자. 반대로 요거는 이렇게 어떻게 돼? 거기 사각 테두리가 사각 테두리가 포함을 못하네. 그게. 커버를 못하지. 어.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찍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 검게 비네팅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 서클을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특히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이미지 서클을 확인을 하고 촬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미지 서클이라는 것은 렌즈가 갖는 고유의 영역, 렌즈가 원이기 때문에 항상 원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중요한 것이 크롭 바디용 렌즈가 따로 있고 풀프레임용 바디용 렌즈가 따로 있다. 그래서 풀프레임용 바디에 크롭
풀프레임용 렌즈를 꽂게 되면 음. 마운트는 맞지만은 음. 이미지 서클이 작아서 주변부 주변과 안 찍힌다. 잘리는 광량 부족 현상이 아니라 비네팅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유념해서 써야 반대로는 되고, 상관없겠구만. 반대로는 음. 풀프레임용 렌즈는 이미지 서클이 크기 때문에 크롭바디에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이제는 우리 카페에 이제 또 질문 안 하시겠지? 내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존 포커싱이라는 용어하고. 써봐 지금 질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미지 서클이 큰 렌즈가 좋다라는 좋다. 문장을 내가 본 건지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맞는 거야? 그런 표현이? 이미지 서클 렌즈가 좋다. 그거는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야? 그럴 수가 있는데, 좋다 쪽으로 X가 아니라 그러니까, O를 해줄 수가 있겠지. 내 말은 옛날에 음, 자네가 그랬잖아. 콘트라스트는 음, 좋다 나쁘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지 말고 음. 강하다 약하다 라는 음. 문장을 써야 정확한 표현이다. 맞아. 내가 그건 맞는 그게 말이야. 또 배웠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미지 서클이 크면은 렌즈가 어. 좋다. 이 문장이 어. 과연 합리적인 표현이냐 이거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어. 그런 식으로 좋냐 나쁘냐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캐논이나 니콘이나 올림푸스나 어디서나 시프트 렌즈가 나와. 시프트 렌즈는 뭐냐면은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렌즈거든. 자, 그렇다면 그 렌즈의 성능이 똑같은 24mm가 캐논 거를 예를 들면 TS 렌즈라 그러나 걔네들은 하여간 그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로 정평이 나 있어. 그 무브먼트가 본것 같아. 써보진 않았지만. 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게 그냥 24 곱하기 36을 갖는 이미지 센서나 필름을 커버할 수 있는 일반적인 23mm의 이미지 서클의 영역이라면 시프트 렌즈들은 이거보다 월등히 더 커야 돼. 왜냐하면 틸트나 시프트를 한다는 것은 그게 이 움직이니까. 광축이 중심이 필름면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위아래로. 그럼 이걸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잘리니까. 이걸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더 큰 게 있을까? 뭐 아니 하여간 이만하다 이거지. 대박. 그게 그러면 그래야 여기서 지가 왔다 갔다 놀아도 놀아갖고 안 크다는 잘리니까. 얘기지. 자, 그렇다면 그 렌즈가 성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23mm보다 성능면으로만 따졌을 때 좋느냐? 라고 보면 99% 대체적으로 성능이 좋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센터 부분의 이미지 서클을 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틸트나 시프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센터 부분만을 쓰잖아. 보통의 렌즈의 해상력이라는 것은 중심 해상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변부보다는 설계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꾸로 네가 질문한 거를 다시 답변을 해보면 같은 같은 렌즈라도 어떤 거 하나는 이미지 서클이 그냥 화면 이미지 센서나 필름 화면을 간신히 커버할 정도 이미지 서클을 갖고 있는 거냐. 그 렌즈가 하나 있고 하나는 더 굉장히 2배 가까이 있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게 성능면으로는 좋다 나쁘다 보면 유리하느냐 봤을 때 이미지 서클이 넓은 것들이 조금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대형 카메라에서는 무브먼트를 하는 매력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이미지 서클들이 굉장히 커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소형 카메라,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한 35mm용 소형 카메라에서는 무브먼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이미지 서클만 갖고 있으면 된다. 자, 그렇다면 성능이 좋다 그러면 왜 이미지 서클을 더 크게 안 만들까? 라고 봤을 때 그거에는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렌즈의 이미지 서클이 커지게 되면 일단 비용의 발생이 많이 돼. 설계한데. 모든 건 돈이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사각을 또 계산을 할 때 입사각이 너무 크다고 또 좋을 것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회사 메이커에서는 그 부분을 타협을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렌즈에서는 아까 그처럼 DX 크롬용 렌즈를 풀프레임에다 쓰지 않는 한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대형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서클이 큰 걸수록 사실은 유리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이미지 서클이 클수록 무브먼트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점인데 우리가 결론을 다시 내리면은 35mm형,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소형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서클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까 말한 크롭용이냐 그냥 풀프레임용이냐 그 렌즈만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우리가 촬영할 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포커싱이라는 거하고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촬영법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해. 근데 우리가 이 용어 자체는 엄밀하게 틀려.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쓰고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해. 나도 수업 때 거의 뭐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긴 많이 했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아, 감기 걸렸나 왜 이래? 감기야 알레르기야. 요즘 알레르기들이 많대. 바지 좀 올려. 이렇게 좀 배가 나왔냐? 용어가 틀리다. 존 포커싱. 용어의 정의가 좀 다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봐. 교과서에는 물론 다르게 나와. 자, 먼저 우리가 말하는 존 포커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2m에서 5m까지만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도 촬영을 하지만 내가 2m에서 5m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날리고 싶다라고 그래. 같을 때 우리가 정해진 거리 있지. 2m에서 5m 또는 2m에서 4m 요 거리만을 초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존 포커싱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 자, 그다음에 과초점 거리라는 건 뭐냐 하면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즉 가까운 거리에서 무한대까지를 초점이 다 맞게 찍는 방식을 우리는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방식이라 촬영법이라고 우리는 용어 정의를 먼저 해야 돼. 자, 결론을 얘기했어. 자, 요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내가 좀 더 서론을 조금 더 길게 천천히 풀어볼게. 자, 그렇다면 이거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 뭐냐 하면 일일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그냥 초점이 맞게 촬영하는 거야. 단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렌즈의 거리나 피트가 스케일, 그 스케일이 그려져 있어야 돼. 그렇지. 대체적으로 줌 렌즈에는 안 그려져 있어. 단일 렌즈들에 그려져 있고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망원 렌즈 쪽에서는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그 존 포커싱이라든가 또는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촬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대체적으로 표준 이하 보통 35mm부터 밑으로 광각으로 갈수록은 피사계 심도가 깊기 때문에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 자, 그렇다면은 이 촬영법들은 어느 때 쓰느냐?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초점이 맞는 범위는 없다. 없다. 우리가 초점이 맞아 보이는 거에 불과하다. 그거는 창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누누이 말을 했잖아, 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거리 스냅을 한다거나 빠르게 촬영을 들어갈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두 가지 방법 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망원이나 표준 렌즈 쪽은 피사계 심도가 얕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다. 그 대신에 광각 쪽에서는 이렇게 찍어도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초점을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초점이 어떻게 맞느냐 불안해서는 못하겠다. 그럼 나에 대담을 한번 해봐라. 맞는다. 나는 주로 그렇게 촬영을 한다. 라고 해. 내가 자 이제 보여드릴게 이거를. 저기에 이게 초점이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어. 자, 내가 2m에서 5m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 예를 들면 먼저 존 포커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경을 좀 벗고 노안이 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2m에서 5m 정도 네가 봐. 내가 보여드릴게. 자, 거리 스케일이 2m하고 5m에 맞췄어. 그러면 조리개가 몇으로 돼 있어? 5.6 있지, 있죠? 이쪽에 5.6이야.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이카 스미크론 35mm f2 렌즈예요. 제가 이걸 주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조리개를 어떻게 놔야 돼? 5.6. 5.6에다 놔야지. 존 포커싱에 의해서 내가 2m에서 5m에다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5.6 놓고 촬영하면 돼.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아니. 거꾸로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화면이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여기서 안 맞나요?
맞나? 보이냐? 이게 근접해서 초점이 잘 안 잡히나 보네. 이렇게 보면 이쪽에 5.6에서 5.6에서 이쪽 5.6까지 다 아실 거야. 그거 렌즈 그렇게 있으니까. 찍는 거를 좀 포커싱이라고 하는 거야. 음. 이게 잘 안 보인다 저게. 음.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존 포커싱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시면 되고, 저는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촬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근거리부터 무한대까지라 그랬잖아. 자, 그렇다면 무한대 위치를 내가 만약에 이거를 11이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맞춰. 그러면은 우측에 11이 보이지. 좌측에 11이 보이지. 조리개 수치야, 내가 조리개 맞춘 거. 그럼 이쪽 무한대를 끝에 10일에다 이렇게 맞춰. 보여? 그러면 이쪽 11은 몇 미터부터 맞아? 이렇게 가니까 대략 5m 5m가 에서 사이 1.7 7 정도가 되지. 그럼 1.7m에서 무한대까지는? 무한대까지는 조리개 11 정도만 조여주면 다 35mm 렌즈의 경우, 내 렌즈의 경우에 초점을 일일이 맞지도 않아도 1.5m부터 7m부터 무한대까지는 초점이 다 맞는다. 페어 포커스가 된다. 이렇게 된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해야 되나? 아이씨, 안 봐도 돼. 잡았다, 렌즈. 잡았다. 음. 이쪽에 11, 이쪽에 11.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 F 모드를 내가 좀 다시 한번 근거리 맞추고 손 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우리는 과초점 거리로 정의를 한다. 자, 그렇다면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게 14일날 보여드릴게요. 14일날 나오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렌즈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항상 꼬여. 항상 꼬여. 자, 그래서 우리가 과초점 거리라는 거하고 존 포커싱이라는 용어 정의는 따로 해줘야 된다. 다른 내용이야. 근데 나는 보통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거,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촬영을 하는 거를 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된다. 대신에 줌 렌즈에는 스케일이 안 그려져 있고 단일 렌즈 중에서도 35mm부터 시작하는 이하의 광각 쪽에서는 굳이 초점을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14일날 저도 카메라를 오래간만에 갖고 나가서 촬영을 할 건데 제가 과초점 거리를 이용한 촬영을 저는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제대로 한번 가르쳐 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됐어? 질문 빨리.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렌즈를 보면은 렌즈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메이커마다 다른데 이 얘기부터 하고 가자. 아까 이제 마운트 이미지 서클을 얘기하면서 마운트는 맞는다 그랬잖아. 이 얘기 그건 예정에 없었지만은 마운트가 뭔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그것도 중요한 요소야. 우리가 요즘 하도 이종교배 그런 내용들 많이 붉은 바다님이 이종교배에서 많이 쓰시죠?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 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어떤 것들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는지 조금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한번 얘기를 자세히 좀 풀어볼게요. 저도 최근에 같은 질문입니다. 렌즈는 거리계만 나오고 조리개 링은 바디에서 조절하는 게 대부분이라서요. 찰칵님이 아까 무슨 질문했나? 이거 똑같은 거. 렌즈가 저렇게 선이 일일이 안 보이고 이게 여기서 다 조절해 버리잖아. 어떤 AF 렌즈 같은 거는. AF 렌즈들도 35mm 이런 단일 렌즈들은 스케일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또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은 하겠지. 다만 그 스케일 표가 없는 것 뿐이겠지. 그렇지. 근데 그 스케일 표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스케일이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걸 보고 맞춰서 가는 거니까.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붉은 바다님이 이종교별에서 많이 쓰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사진들 카페에 올려주셔갖고 잘 보고 있습니다. 이종교별 많이 합니다. 사진도 좋고. 레이첼포터님이 35mm 20mm 단렌즈에 지금 보니 스케일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페인트 값 얼마 안 한다고 얘들이 안 그려주겠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난 있는 렌즈들이 좋아.
난 있는 렌즈들을 좋아해. 자, 그래갖고 마운트라는 얘기를 아까 했어. 이미지 서클 할 때. 그 마운트라는 건 뭐냐면 일단 결론부터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각각의 카메라 메이커에 말해. 맞는 전용의 렌즈가 맞는 거를 우린 마운트라 그래. 그러니까 니콘은 뭐냐면 내가 지금 용어 정의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 니콘은 F 마운트라 그러잖아. 라이카는 M 마운트라 그래. 그 다음에 펜탁스는 K 마운트라 그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마운트가 바뀌질 않아 갖고 옛날 렌즈나 지금 렌즈나 다 쓸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해 주고 드리고 있는 거야. 자, 마운트는 왜 중요하냐 하면 마운트는 바디와 상호작용을 하는 정보를 읽어 드리고 내보내고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에 대표적으로 물릴 수 있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야, 마운트라는 것이. 자, 마운트는 그래서 각 메이커마다 고유의 마운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종교배라는 걸 많이 해. 예를 들어서 뭐 붉은 바다님 같은 경우는 소니 알파 소니 카메라 미러리스인가 그러니까 뭐 쓰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뭐 예전의 렌즈들도 쓰고 캐논 렌즈들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렌즈들을 마운트를 거기에다가 맞춰 갖고 그 깎은 거를 파나 봐. 시중에서 그거를 맞춰 갖고 쓰시고 또 재밌는 사진들 또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메커니즘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니콘을 쓰고 있어. 근데 너는 캐논을 쓰고 있어. 근데 나는 니콘을 쓰고 있어. 예를 들면. 근데 내 니콘 렌즈가 네가 한번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캐논의 니콘이 맞아, 안 맞아, 마운트가?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아답터라는 것을 달면은 맞겠지. 그러면 렌즈를 꽂아서 캐논 바디에다가 니콘 렌즈를 쓸 수가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운트를 마운트에다가 다른 렌즈를 쓰기 위해서 그거에 맞는 아답터를 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렌즈의 프렌치 백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프렌치 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렌즈의 뒷 마운트 부분 있지. 거기서부터 필름면까지 거리를 우리는 프렌치 백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 자, 그거는 맞춰갖고 무한대 초점은 들어온다라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초점을 맞춰준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백포커스에 기인하는 점이 많거든. 백포커스라는 건 뭐냐 하면 마운트 부분부터 이미지 센서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또는 마운트부터 필름면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렌즈 맨 뒷면부터 필름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백포커스라는 용어로 정의를 해. 자, 이거는 왜 중요한 요소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렌즈를 설계할 때 대표적인 렌즈가 라이카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자이스 렌즈가 있어. 독일 제품을 한다는. 근데 얘네들은 설계 특성하고 방식이 틀려. 백포커스 초점을 잡는다라고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라이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카메라의 필름으로 내가 얘기를 할게. 그냥 이미지 센서든 필름 똑같은 개념이니까 자기 초점이 필름 뒤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이스 렌즈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그 초점이 필름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초점의 거리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필름이 굉장히 종이장을처럼 얇은 거 아니야. 근데 필름면 뒤쪽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는 애들이 대표적인 게 라이카야. 그 다음에 필름면 앞에 초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하고 만드는 애들이 대표적인 주자가 자이스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내가 라이카 카메라를 쓰고 있어. 같은 50mm라도 요즘 ZM이라는 자이스에서 나온 게 있거든. 자, 그거는 얘네들이 설계를 할 때 그 설계 방식은 변하지 않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설계 철학이라는 것은 필름면 앞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렌즈를 설계를 하는 게 자이스 애들이야. 근데 난 라이카 바디를 갖고 있단 말이야. 라이카 렌즈 애들은 필름면 뒤쪽에 초점이 생길 거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한단 말이야. 다르지. 자, 그렇다면은 내가 마운트를 이종 교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라이카
카메라에다가 자이스 ZM이라는 새롭게 만든 자이스에서 만든 렌즈를 꽂았을 때 무한대 초점은 정확히 들어와갖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물론 결론부터 다시 한번 낼게. 그런데 이종교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조리개를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이고 사용하기 때문에 심도로서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리개를 개방이라든가 다 열고 찍을 때는 어느 메이커의 렌즈나 다 쓸 수 있는 건 내가 없다고 눈이 말하잖아. 그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설계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백포커스의 길이들은 틀리다라는 얘기야. 메이커마다. 우리가 다만 무한대가 들어오고 촬영하는데 못 느끼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의 확대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초점 심도까지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지만 우리가 크게 찍었을 때는 크게 늘리거나 그런 것들을 계측 장비에 걸었을 때는 초점의 허용 오차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가능하면 자기 카메라 브랜드 바디에 맞는 자기 카메라 브랜드의 렌즈를 사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다만 이종 교배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또 다른 렌즈의 특성을 내 카메라에서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지. 나도 지금 라이카 M 마운트를 쓰고 있지만 M바디를 쓰고 있지만 라이카의 35mm 스미크론 둘짜리를 쓰지만 50mm는 나는 칼 자이스의 ZM 50mm F2짜리를 쓰고 있다는 거지. 나는 그 렌즈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맞춰 쓴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쓰면 돼.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쓰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서 써주는 것이 좋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크게 확대했을 때의 초점 문제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지금 용어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촬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다. 어렵지? 좀 더 어렵게 풀어드릴까? 좀 더 깊게 좀 더 들어가 볼까? 초점 심도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더 헷갈리는데. 해봐. 네, 그래서 이종 교배를 하셔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초점이 안 맞는다고 보면은 렌즈를 그 바디에 맞춰 갖고 계측 장비에 걸어 갖고 초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전핀이냐 후핀이냐 문제하고는 틀려요. 백포커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알고서 활용해 줄 필요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쓰는 카메라 브랜드에 맞는 렌즈를 선택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붉은 바다님이 지금 쓰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이상한 렌즈 하나 걸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야. 그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AL? 우리가 AL 이거 누가 적었냐? 네가 적었냐? 아니. AL. L 뭐야 이거 L. AL이라고 써 있는 렌즈에 이제 앞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아스피리칼 렌즈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 아스피리칼의 약자거든. 아스피리칼 렌즈가 들어갔다는 거 이게 아스피리칼이라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비구면 렌즈 뭔지 알아, 포디? 구면이 없어. 구면이 없어? 그러니까 휘어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미세하게 그 주변부를 비구면화 시키는 거야. 그렇다고 뭐 렌즈가 완전히 이렇게 평면이다 이러진 않은데 이 렌즈는 왜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가 보통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각종 수차들이 발생을 해. 색수차를 제외한 나머지 수차들. 비점 수차, 뭐 상면 망고, 구면 수차 이런 것들은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차들이야. 외국 수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조리개를 조이면은 외국 수차하고 색 수차는 보정이 되질 않지만은 나머지 수차들은 어느 정도 보정이 돼. 그런데 렌즈를 비구면화, 즉 비구면이 된 렌즈를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를 렌즈 앞이나 뒤 또는 중간에 넣어줌으로써 각종 수차들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래서 보통 고급 렌즈에는 비구면 렌즈들이 들어가 있다. 예전에 8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85년도 정도 기준이 되겠다. 85년도 밑에 때는 비구면 렌즈가 들어간 렌즈들이 굉장히 비쌌어. 그건 왜 그러냐면 유리를 정말 정밀하게 주변부를 가공을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85년도인가 6년도에 미놀타 회사에서 유리를 직접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찍어내듯이 그 유리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거를 찍어내듯이 붙이듯이 해갖고 대량 생산을 하는데 성공을 해. 그래갖고 요즘에 쓰는 비구면 렌즈들이 고급 렌즈에는 진짜 유리를 가공한 게 들어가 있고, 조금 저렴한 렌즈에 들어간 비구면 렌즈는 이렇게 성형 압착식으로 된 비구면 렌즈가 들어가 있다. 이건 메이커마다 부르는 용어들이 다 틀려. 자, 그렇다면 효과는 어떠냐? 거의 같다고 보면 돼. 다만 재질이 고급이냐 아니냐라는 차이거든. 비구면 렌즈를 한두 장 써줌으로써 왜곡 수차 보정도 되고, 구면 수차나 나머지 수차, 색 수차를 지닌 나머지 수차의 양을 현저하게 잔존 수차의 양을 줄여준다. 그래서 렌즈 성능을 업 시켜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보통은 고급 렌즈에는 비구면 렌즈들을 들어가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케이? 그게 AL이다. AL이라는 게 아스피리칼의 약자야. 이렇게 보면 돼. 아스피린 생각하면 되겠네. 아스피린. 안 그래서 까먹겠네. 비구면 렌즈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 에피오. 아포. 이 아포는 아포 저번에 한번 크로매틱. 말씀을 드렸어. 이거 아포크로매틱. 아포크로매틱이라는 것은 삼색 수차 보정을 한 렌즈를 우리는 아포라고 명칭을 해. 니콘에서는 ED라고 명칭을 하지. ED. 캐논에서는 그냥 L로 다 이렇게 쓰는데, 저번 시간에 똑같은 얘기한 거를 지금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아포 렌즈라는 것은 청색, 녹색, 적색, 즉 가시광선으로 따지면은 단파장, 청색 단파장부터 적색인 장파장까지 이 삼색 수차를 다 보정한 렌즈야. 이거를 보정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형석을 진짜 쓸 거냐, 아니면은 형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인공 형석을 쓸 거냐야. 인공 형석을 쓴 렌즈들은 그래도 일반 렌즈보다 비싸지만 진짜 형석을 쓴 렌즈보다는 저렴해. 그런 것이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캐논인가 UD 글라스 그런 것들이야. 니콘에서도 그 쓰지, 그 글라스들을. 그런 것들 인공 진짜 형성을 형성 누가 써서 써? 자이스. 진짜 자이스. 형석은 이제 슈퍼 아크로매틱이라 그래갖고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포라든가 이런 명칭을 쓰기 전에 잘 안 썼지. 그런데 이 용어 자체는 렌즈에 잘 표시가 안 된다. 슈퍼 아크로매틱이라는 렌즈가 있어.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자이스사에서 66판 핫셀브라드에 맞는 66판 칼 자이스 250mm 5.6 렌즈에다가 진짜 형성 렌즈를 넣고 썼어. 그래갖고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래서 아포크로매틱 렌즈보다 슈퍼 아크로매틱 렌즈가 좀 더 삼색 수차를 더 완벽하게 보정한 렌즈라고 보면 돼. 그 굉장히 유명했던 렌즈야. 1972년도에 만들어졌던 렌즈거든. 250mm 5.6. 요즘은 뭐 캐논에서 뭐 진짜 형석을, 누가 저번에 카페에다가 이런 말을 올리셨어. 어떤 렌즈에서 캐논의 스펙을 보니까 형석을 한 장 쓴 렌즈가 있고, 망원 렌즈 줌이 있겠지. 어떤 거는 UD 글라스 두 장을 눌러. UD 글라스 두 장을 쓴 게 있는데 어느 게 성능이 더 좋느냐. 근데 하나는 100에 300이고 하나는 70에 210이야. 70에 200 렌즈야. 스펙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비교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추가 질문이 뭐였냐면, 데이터를 보니까 UD 글라스 두 장이 형석 한 장과 맞먹는 성질을 갖고 있다.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은 렌즈냐라고 말했을 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스펙 하나는 100, 300이고 하나는 70에 200,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비교 대상은 할 수 없다. 다만 70에 200이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밝기 2.8이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는 형석을 한 장 넣은 거 하고 하나는 두 장의 UD 글라스를 넣은 거 하고, 나한테 만약에 고르라면, 동일한 그런 렌즈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 만들어 갖고 고르라 그러면 난 형석 렌즈 한 장을 쓴 거를 고르겠지. 왜냐하면 렌즈 매수가 한 장이 덜 들어가니까.
두 장이 한 장이랑 같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두 장을 넣었다며. 그러면 렌즈 한 매가 덜 들어가니까 나는 형석 하나를 쓴 걸 선택하겠다. 또 하나, 렌즈 한 매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면과 뒷면을 해서 두 면을 더 빛이 통과한다는 얘기야.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콘트라스트라든가 샤프니스가 감소하는 요인이 오겠지. 껴들면 안 돼. 많아서 좋은 게 없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했고. 좀 보자. 뭐 어디까지 했나? 슈퍼 아크로매틱. 그 다음에 이제 에크로매틱이라는 렌즈가 있어. 이건 아포크로매틱도 아니고 슈퍼 에크로매틱도 아니고 에크로매틱. 이거는 이제 아포 렌즈가 나오기 전에 렌즈를 붙임으로써 색수차를 3색 수차까지 보정된 게 아니라 2색 수차까지만 보정한 렌즈야.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ED라든가 L이라든가 아포를 제외한 나머지 렌즈들은 전부 다 에크로매틱 렌즈라고 보면 돼. 요거는 이제 색지움 렌즈라고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 진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혹시 몰라갖고 사진과 갈 학생이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잘 맞춰라. 그렇게 갖고 내가 요즘 이런 문제 나오나? 나올 거야 아마 메커니즘 쪽에서. 다음 중에서 색수차를 양호하게 보정한 렌즈는 무엇일까요? 뭐 1번 아포크로매틱 렌즈, 2번 ED 렌즈, 3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슈퍼 아크로매틱 렌즈, 4번 에크로매틱 렌즈. 여기서 삼색 수차가 가장 적게 보정된 색수차를 가장 적게 보정된 렌즈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 에크로매틱 렌즈. 이 문제가 나오면 네가 유출한 거네. 유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야 이거 하니까 재밌다.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시험 한번 볼까? 문제 내갖고. 아이 시험 봐. 아 왜?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야? 시험이라는 두 자를 얘기하지 마. 시험이 싫어. 각종 시험은 다 싫어. 여러분들 한번 시험 한번 보실래요? 재미삼아서. 그래갖고 한 20문제 정도 내가 뽑아 볼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뭐 할까? 티스타? 자, 이제 소니 쓰시는 분들이 칼 자이스 렌즈들을 쓰시는 분들도 꽤 되실 거야. 그렇지. 그런데 칼 자이스 렌즈 앞부분에 보면 작가당님이 저 무슨 그림이냐 좀 내려봐봐. 아이 그냥 이렇게 어지럽다 이거지. 뭐 시험이냐 이거야. 그런 거지. 시험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T하고 이렇게 별 표시가 된 T별. 것을 보실 거예요. 렌즈 앞부분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T스타라고 읽어요. 자, T스타는 뭐냐 하면 칼 자이스사의 걔네가 만드는 코팅의 명칭이에요. T스타. 그래서 일명 무반사 코팅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제 칼 자이스의 특성 중에 이제 T스타 이 코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발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들을 많이 해.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뭐 코팅이 어떠한 발색, 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미미해. 근데 코팅이라는 것은 이제 반사율을 줄여주는 거거든. 투과율을 높여주는 거고 반사율을 줄여준다는 말이 맞겠다. 투과율을 높여주는 건데 거기에서 유명한 것이 칼 자이스의 T코팅이야. 그렇게 보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칼 자이스에서 나온 렌즈가 국적이 어디냐? 메드인 저머니냐? 메드인 재팬이냐? 독일에서 제조를 한 게 있고 일본에서 제조를 한 게 있어. 거기에도 똑같이 T스타, 즉 T코팅이 두 개다가 돼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재질이 틀리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T코팅의 재질하고 방식은 똑같다. 일본에서 제조한 거나 캐논에서 제조한 거나. 자,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똑같다. 독일이나 내가 일본이냐 뭐라 그랬냐? 캐논이냐? 너 캐논 써갖고 내가 실수를 했나 봐. 좌우지간. 독일에서 제조한다. 그 기술은 똑같고 재질도 똑같다. 그런데 테스트 해보는 사람들이 똑같은 같은 렌즈를 독일에서 제조한 거하고 일본에서 제조한 거하고 성능에 약간의 차이가 보이더라 라는 의문사항, 즉 물음표가 생겼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그거를 독일 본사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 하면은 코팅의 영향은 아니고 원석의 영향에서 볼 수 있다
약간은. 그래서 자기네들도 자체 테스트를 해본 바에 의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제조한 렌즈가 성능이 조금은 좋게 나온다. 그거는 원석의 차이에서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어. 이건 내가 떠드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테스트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걔네들이 그런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더라. 자, 그럼 원석이 뭐가 틀리느냐? 일본에서 만드는 칼 자이스의 원석은 일본 호야사 거를 갖다 대체적으로 써. 주로 원석 종류가 한 110가지 정도가 돼. 그 다음에 독일 칼 자이스에서 만드는 원석은 독일의 쇼트 그라스라는 회사에서 갖다 써. 걔네들은 원석 종류가 한 124가지 정도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석에서 오는 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대신에 내가 지금 T코팅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까지 해드렸냐 하면 코팅의 차이도 있다 없다가 분분했어. 근데 코팅의 차이는 없다. 독일에서 발표를 했어. 돌멩이 그 재질은 독일에서 안 갖고 오는구만. 그건 일본에서 호야 그쪽에서 알아서 저기 제조를 해서 만든다 이 소리지. 설계라. 근데 이제 감수는 자이스 애들이 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테스트하는 거 설계를 같이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구분을 안 해서 사용하는데 그래도 성능을 보죠.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지. 일본 게 싸? 일본 게 싸지. 좋잖아. 그럼. 그리고 어느 정도 감사하고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야, 오늘 몇 가지 했냐? 이미지서클 했고, 존 포커싱하고 과초점 거리 했고, 아스피칼 렌즈 했고, 아포 했고, 마크로티 했고, 뭐 마운트 아까 해드렸지? 이종 교배할 때 그런 백 포커스의 문제, 프렌치 백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TS 그러니까 이거 틸트 시프트 렌즈 아까 대충 해드렸죠? 이거 해드렸고. 맞아, 내가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물어봐. 이게 줘봐, 까만 거. 까만 게 뭐야? 이거? 이게 이제 24 곱하기 36. 이런 이미지 센서 크기다가 가정을 하자 이거지. 필름 면이 됐든 이미지 센서든 뭐 하여튼 똑같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뭐 저기 질문이 잘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난 모르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미지 서클이 저거 줘봐. 저 떨어졌어 저거. 작은 거? 좀 이게 치워봐. 1대1이면은 1대1? 1대1 그러니까 1대1 크롭이 아니라 풀프레임. 풀프레임에 이 해당하는 렌즈를 이미지 서클을 요렇게 만들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건 바보잖아. 이게 잘리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 용도의 렌즈면 풀프레임 렌즈면은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겠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비율이 요것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만드는지 아니면 충분하게 만드는지 어느 정도 크게 만드는지 조금 그게 여유롭게 천태만상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룰이 있는지 조금 여유롭게 만들겠지. 약간?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 기술 데이터까지는 내가 갖고 있질 않지. 그것까지는 몰라.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렌즈마다 조금씩의 이미지 서클은 다르거든. 대체적으로 망원 렌즈들은 이미지 서클이 좀 넓어. 좀 커. 대체적으로 어느 회사나 설계하기가 편하다란 얘기야. 그거는. 그 다음에 매크로 렌즈들이 이미지 서클이 조금씩 크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걔네들의 기술 데이터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나는 말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테스트 해보고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거를 그러니까 성능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추이를 해보는 거야. 근데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뭘 해드릴까? 참 이걸 해드리자. 아까 그거 내가 저번 주에 이거를 표준 관광 망원을 하려고 써놨다가 네가 이건 우리 회원들은 알 거다 이러고 넘어갔잖아. 그런데 크롭 바디하고 풀프레임 바디의 표준 렌즈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 표준 렌즈의 개념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적은 거야.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다, 이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 이거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풀프레임 바디의 46도의 화각을 갖는 표준 렌즈는 몇 밀리냐, 보디? 50. 즉 45mm에서 50mm 사이를 우리는 표준 렌즈라고
알고 있어. 그렇지? 자, 그렇다면 니콘을 예를 들면 보통 1.5 크롭이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5 크롭 바디를 쓰고 계신 분이 화각이 46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렌즈라는 모든 초점거리의 렌즈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초점거리의 렌즈는 풀 프레임 바디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크롭 바디용 1.5 크롭짜리의 표준 렌즈는 보통은 30mm 정도가 돼야지 풀프레임의 45mm 렌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32mm 정도가 돼야지 50mm 화각을 갖는 렌즈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심도는 어떻게 되겠냐는 문제야. 심도가 똑같으냐는 거지. 풀프레임의 표준 렌즈 50mm 1.4 렌즈를 풀프레임 바디에다 꽂았어. 그렇지? 하나는. 또 하나는 1.5 크롭 바디용에다가 32mm. 화각이 똑같은 것이 32mm라는 만약에 렌즈가 있다면 있다. 그걸 꽂았다. 그냥 우리 간단하게 하자. 35mm용 렌즈가 있으니까 그걸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535, 520, 55mm 화각이 돼. 그냥 그걸 대충 꽂아 비슷하다고 비슷하다고 치고 자, 그럼 35mm f 1.4 렌즈를 꽂았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1m의 거리 여기서 저 모니터를 촬영을 할 때 똑같이 화면에 꽉 차게 찍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화각이잖아. 1m의 거리에서 저거를 찍었을 때 하나는 크롭 바디용은 35mm용 렌즈가 꽂혀 있고 풀프레임은 50mm가 꽂혀 있고 똑같은 화각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 32mm 정도가 돼야 되겠지만 그냥 가정을 해. 그러니까 자, 각각 넘어가 가정했잖아. 그래. 왜 자꾸 35, 30씩 왔다 갔다 해. 좌우지간. 그렇게 했을 때 찍히는 범위는 화각은 즉 어떻게 해? 똑같아.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는 밝기도 똑같아. 하나는 다만 초점거리가 35mm이고 하나는 50mm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피사계 심도가 똑같냐라는 거지. 조리개도 똑같은 상태에서 했을 때 피사계 심도가 똑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똑같으면 네가 물었을까? 다르겠지. 대체적으로 크롭 바디용의 35mm의 더 짧은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를 꽂잖아. 그러니까 심도가 대체적으로 한 스텝 반에서 많게는 두 스텝 정도가 더 깊어. 왼쪽 놈이 크롭이. 왜 크롭이 더 깊어? 화각은 같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자.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피석의 심도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망원 렌즈가 피석의 심도가 얕고 광각 렌즈가 피석의 심도가 깊다라고 얘기를 해. 자, 너 지금 카메라 뭐 쓰고 있지? 캐논 6D가 풀프레임이잖아. 거기에 네가 24mm 광각 렌즈를 하나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가 100mm 망원 렌즈를 하나 갖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같은 거리에서 같이 3m의 거리에서 이 모니터를 우리가 찍는다고 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24mm는 이 모니터가 가운데 조그맣게 찍히고 주변부가 많이 찍히겠지. 그렇지, 막 찍히지. 그렇지. 100mm로 찍으면 이 모니터가 꽉 차게 찍히겠지. 예를 들면 자, 그 조건에서 같은 거리에서 피사체를 찍었을 때 피사계 심도는 어느 게 얕고 어느 게 깊어. 같은 조리개로 8이라는 조리개로 찍었다. 같은 조리개는 같아야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어느 게 피사계 심도가 깊어? 그럼 똑같지 않아? 그게 어떻게 똑같아? 광각이 깊어? 24mm가 더 깊지. 다만 차이는 뭐야? 화면에 찍히는 크기가 다르겠지. 이거 내가 저번에도 렌즈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찍는 거리를 3m라는 가정을 한 거 아니야. 자, 그 거리를 무시를 하자는 거지. 이번에는 이 모니터를 찍는데 두 개 다 화면에 꽉 차게 찍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져라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는 100mm로 3m에서 찍었을 때 이 모니터가 꽉 차게 찍었어. 근데 24mm로 이 모니터를 크게 찍으려면은 한 7, 80cm 앞에까지 와야 앞으로 되겠지. 다가가야지만이 그 모니터가 화면에 꽉 차게 찍히겠지. 조리개는 똑같이 8이야. 하나는 24mm, 하나는 100mm야. 아까는 같은 거리에서 찍을 때는 피사계 심도가 광각 렌즈가 깊었어. 망원 렌즈가 얕았고 요번에는 똑같은 거리를 무시하고 다가가든 떨어지든 같은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화면 안에 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광각 렌즈는 다가갔고 망원 렌즈는 똑같이 3m의 거리에서 찍었어. 그랬을 때는 피사계 심도가 어느 게 깊고 어느 게 얕으냐라는 거지.
요건 다르면 안 물었겠지. 똑같아. 어. 똑같은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거냐 하면, 모든 렌즈, 이 세상에 나온 모든 렌즈는 같은 조리개 값을 가질 때 피사계 심도는 같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어.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같은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찍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표준 광각 망원 렌즈를 내가 여기다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겠다라는 거냐면 피사계 심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그러니까 망원 광각을 얘기를 할 때 피사계 심도 얕다 깊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분명히 같은 거리에서 찍는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사진과 입시나 국가 그 무슨 뭐야 그거 그 기능사 자격증 그런 거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가는 얘기인데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와.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육이라는 걸 하고 교육이라는 것을 배울 때는 항상 어떠한 기준점,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같은 거리가 아니라 같은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찍을 때는 24mm 조리개 팔이나 100mm 팔이나 100mm 팔이나 500mm 팔이나 똑같아. 똑같다. 심도는 똑같아. 그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피사계 심도를 얘기할 때는 모든 렌즈는 같은 조리개일 때 피사계 심도는 같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무턱대고 망원 렌즈가 피사계 심도가 얕으니까 간다. 이건 조리개를 열고 닫는 거의 문제는 아니지.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그 얘기를 잠깐 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그러면 24mm의 조리개 팔 구경하고 100mm의 조리개 팔 구경하고 똑같으냐? 100mm의 조리개 팔 구경이 더 크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모든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 그럼 24mm는 조리개 구멍이 작은데 오히려 창난원이 작아서 왜? 피사계 심도가 더 얕을 것 같지만은 같은 피사체를 찍을 때는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피사계 심도는 렌즈의 조리개 구경보다는 거리가 우선한다. 오케이? 그래서 매크로 렌즈로 촬영을 할 때는 극단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찍기 때문에 굳이 조리개를 열지 않아도 굉장히 얕은 피사계 심도를 보일 수 있는 아웃포커스를 만들 수가 있다. 오히려 잘못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못된 생각으로 무조건 조리개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사계 심도가 날아갈 거라는 판단을 해. 초근접 촬영을 할 때도 조리개를 열므로써 오히려 이미지 퀄리티를 떨어뜨리고 피사계 심도가 너무 얕은 사진으로 우리가 망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아이고, 오늘도 다 못했네, 이거. 아이디가 ADG 3021님 처음 뵙고, 상화님은 뵙긴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CBH661호,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주저리 있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봤는데, 제가 말 주변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표현력이 부족한 건지 조금 오늘은 말을 좀 더 더듬어 봤고요. 또 가능하면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길게 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웠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사진 생활이 참 유익하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사진을 찍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거 자체로도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갖고 사진 생활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까 또 고민을 해보고요. 아마 사진 용어의 이해와 특성이라는 부분들은 무궁무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것처럼 어떠한 하나의 사진 용어를 갖고 그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조심스럽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좀 한번 해볼까 하는 건 뭐냐면,
렌즈의 구성 얘기들이에요. 뭐 가우스 타입이라든가 뭐 플라나 타입이라든가 이런 설계를 할 때 그 구성들을 어떻게 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 정도 다뤄봐야지 될 내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천천히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돌아오는 14일 토요일날 포토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정기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나가는 정기 촬영을 출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디하고 저하고 비가 안 오는데? 같이 비 안 온대 같이 걸으면서 여러분들과 사진에 대한 얘기, 또 부족한 부분들, 질문 사항들에 대한 답변과 저희도 요번에 같이 촬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구름이야. 자, 글 준비하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재밌게 소통하고 놀았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